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CBM 문턱을 넘어선 북한을 선제 공격할 경우 재래식 반격만으로 첫날에만 6만 명이나 사망하는 대학살을 초래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즈가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과 이민 빗장 걸기에 전력 투구하고 있음에도 더욱 강력한 반이민 정책들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웰시아은행과 BBCN뱅크의 합병을 통해 미주 한인 최대의 리저널 뱅크로 변모한 뱅크 오브 호프가 오늘 합병 후 첫 주주총회를 갖고 새로운 이사진 구성과 비즈니스 라인을 통해 품격 있는 서비스로 화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이 다시 낮아지고 있으나 미국 비자를 기각당하고 있는 사유들은 자격 미달, 이민법 불일치, 불법 체류 기록, 허위 서류 제출, 부도덕 범죄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목요일 RK 뉴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ICBM 문턱을 넘어선 북한을 선제 공격할 경우 재래식 반격만으로 첫날에만 6만 명이나 사망하는 대학살을 초래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경고했습니다. 백악관과 미 국방부도 이 같은 대재앙 우려 때문에 군사 공격 옵션을 실제 꺼내 들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문턱을 넘어서자 미국이 연일 군사력 사용도 포함하는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으나 선제 공격 시 대학살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적색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첫 ICBM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그들의 매우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가 있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혹독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공언하자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 언론들은 대체로 미국의 선제 공격 시 대학살, 대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적색 경고장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경우 대학살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북한군은 DMZ 부근에 8,000문의 각종 화포를 전진 배치해놓고 있는데 대다수는 사거리가 5 내지 10km로 서울 수도권까지 타격할 수 없으나 170mm 곡산포, 240mm와 300mm 방사포와 자주포 등 세 종류의 재래식 화포만으로도 한국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선제 공격을 받은 북한군이 세 가지 화포만으로도 시간당 30만 발의 포탄 세례를 서울 수도권 일원에 퍼붓게 될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그럴 경우 북한의 반격 첫 1시간 동안 주 타겟이 되는 한국군과 미군 기지에서 군인 3,000명과 주변 민간인 3만 명이나 사망할 것으로 이 신문은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소재 안보 싱크탱크인 노틸러스 연구소는 무력 충돌 첫날 하루에만 6만 명이나 사망하는 대학살, 대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군이 민간인 밀집 지역에 공격을 가할 경우 적절하게 대피하지 못하면 민간인 사망자들은 개전 초기에만 30만 명까지 급증하게 된다고 이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서울에는 지하철과 대형 빌딩의 지하 주차장 등 3,300여 곳, 경기도에는 3,700곳의 대피소가 있어 2천만 명 이상의 주민들을 대피시킬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북한의 기습 공격 시 신속하고도 일사불란하게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킬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다시금 대북 삼각공조를 복원했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해 3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 기간 회동한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특히 일본을 제외하고 한국과 미국의 정부가 바뀐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한미일 3자 협력이 새롭게 전열을 정비하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만찬 회동에는 예정대로 ICBM급 도발에 나선 북한의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쪽으로 3국 정상이 의견을 합치한 무대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 논의는 물론이고 양자 차원에서도 제재의 고삐를 더욱 조여 대북 압박을 최대 한도로 끌어올리기로 뜻을 모은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훨씬 더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남가주에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옵니다. 국립기상대는 내일 남가주 해안부터 내륙 지역에 이르기까지 낮 평균 기온이 100도를 넘는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일대에는 오늘부터 세 자릿수 폭염이 예보됐으며 샌 가브리엘 산악지대와 산타모니카 그리고 샌 퍼난도밸리 등에는 오늘부터 금요일 오전 9시까지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특히 내일 코첼라밸리 예상 최고 기온은 120도, 우들랜드 힐스는 112도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마른 번개까지 칠 가능성이 있어 추가 산불 피해도 우려됩니다. 멕시코에서 불어오는 몬순의 습기도 남가주의 불볕더위를 부채질할 전망입니다. LA 지역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7도, 페사데나는 95도, 버뱅크 103도, 랭캐스터 108도 등을 기록하겠고 내일은 여기에서 4, 5도씩 이상 올라 숨막히는 찜통 더위가 예상됩니다. 밤 최저 기온 역시 70도 중반에서 80도 초반으로 덥겠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되도록이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많이 마실 것 등 주민들에게 건강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만약의 경우 대비해 지역 곳곳에 쿨링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윌시은행과 BBCN뱅크의 합병을 통해 미주 한인 최대의 리저널 뱅크로 변모한 뱅크 오브 호프가 오늘 합병 후 첫 주주총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뱅크 오브 호프는 새로운 비즈니스 라인을 통해 품격 있는 새로운 서비스로 화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29일 윌시은행과 BBCN뱅크의 합병으로 탄생한 자산 규모 100억 달러대의 뱅크 오브 호프. 뱅크 오브 호프가 오늘 합병 후 첫 연례 주주총회를 열고 새로운 이사진 구성과 사업 구상을 밝혔습니다. 기존 15명의 이사진을 13명으로 슬림화하면서 새로운 이사진 구성을 마쳤고 전국에서 커머셜 뱅크로서는 83위, 아시안 뱅크 중에서는 3위로 우뚝 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미주 한인들의 이민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뱅크 호프가 되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고 주류 사회에도 열심히 진출해서 우리 한인들의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금융기관으로 우리가 발전할 것을 다짐합니다. 은행의 경영진을 이끌고 있는 케빈 김 행장은 자산 규모가 2016년 12월 31일 기준 134억 4천만 달러로 2015년보다 70% 성장했고 순이익 규모도 23% 증가한 1억 1,370만 달러를 나타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산 건전성 부분에서도 자본 비율 면에서 13.64%로 향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합병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됐다고 케빈 김 행장은 말합니다. 과거에 SBA와 CRE에 의존하던 그러한 사업 모델에서 다각화된 그런 비즈니스 라인을 통한 저희 수익 증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리저널 뱅크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의 지점망 개설을 준비해 왔다면서 이를 통해 미국 내에서 다양한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서울에 지점을 오픈을 하고 그 지점을 통해서 가장 먼저 저희들이 준비하는 업무는 이제 외환 업무입니다. 외환 업무에서 저희 교포분들이나 아니면 무역업을 하시는 그러한 저희 교포분들한테 많은 실질적인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경쟁력 있는 지역에 대한 지점망 개설은 계획대로 이뤄진 상태지만 애틀란타나 텍사스 지역에 기회가 된다면 지점망 진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커뮤니티 환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미 합병 당시 커뮤니티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며 한인 커뮤니티에 기반한 은행으로서 지역사회 경제 발전을 도울 수 있는 랜딩 액티비티를 통해 커뮤니티에 더 많은 이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네, 한편 뱅크 오브 호프는 오늘 주주총회를 가진 후 이사회에서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기업 공시를 통해 스캇 윤석 황 이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스캇 윤석황 신임 이사장은 즉시 전 고속화 이사장의 임무를 넘겨받아 이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과 이민 빗장 걸기에 전력 투구하고 있음에도 더욱 강력한 반이민 정책들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불법 이민 단속과 합법 이민 빗장 걸기에 나서자 반이민파들을 더욱 고무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이민파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보다 더욱 강력한 반이민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제화하고 나섰습니다. 텍사스를 중심으로 남부적 10개 주는 최근 연방 법무부에 서명 서한을 보내 서류 미비 청소년들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 퍼밋을 제공하고 있는 DACA 정책을 9월까지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10개 주 법무장관들은 연방정부가 DACA 추방 유예를 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폐기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 법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DACA 폐지를 요구한 10개 주는 텍사스를 비롯해 알라바마, 아칸소, 아이다호, 캔사스, 루이지애나, 네브라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웨스트 버지니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인 오바마 이민정책 가운데 사실상 유일하게 DACA 추방유예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데 공화당 텃밭인 남부적 10개 주들이 이를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DACA 문제가 연방 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시행 중지나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드리머들을 다시 한번 불안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화당 하원의 반이민파 의원들은 두 가지 반이민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하원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상원으로 공을 넘겼습니다. 하나는 형사 범죄자들에 대한 피난처 금지 법안으로 각 주와 지역 정부 당국은 연방 이민당국의 형사범죄 이민자 단속에 반드시 협조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 그랜트를 중단시켜 협조하는 지역에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불법 이민자에 의해 피살된 케이트의 이름을 딴 케이트 로 법안으로 중범죄자나 3번 이상의 경범죄자들이 여러 차례 미립국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물론 범죄 경력이 없더라도 추방됐다가 3번 이상 반복해 미립국한 외국인들은 10년까지 징역형에 처하도록 형량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두 개의 반이민 법안에 대해선 적극 찬성하고 있으나 상원의 60표 문턱을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RKTV 뉴스 김태국입니다. 네, 잠시 후에 뉴스 계속됩니다.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이 다시 낮아지고 있지만 미국 비자를 기각당하고 있는 사유들은 자격 미달, 이민법 불일치, 불법 체류 기록, 허위 서류 제출, 부도덕 범죄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비자 거부율은 비자 명제국 지정 시 2014년 21.2%로 올랐다가 2015년 13.21%로 낮아진 데 이어 2016년에는 8.65%로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때 흔들렸던 한국의 비자 면제국 지위는 다시 공고해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국무부의 연례 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5대 비이민 비자 기각 사유들은 비자 신청 자격 미달, 이민법 조항 불일치, 1년 이상 불법 체류, 허위 서류 제출, 부도덕 범죄 등으로 예년과 거의 같은 범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래프팅으로 유명한 베이커스필드 북부 컨 리버가 최근 잦은 안전사고로 킬러 컨 리버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지난 겨울 폭설로 스노우팩이 사상 최고치를 회복한 뒤 강물 유입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수온이 내려가고 물살이 빨라지면서 지난 3월부터 무려 8명이 컨 리버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컨 리버 세르프국은 평소보다 10배에서 12배나 많은 물이 흘러 수심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당분간 컨 리버 관광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컨 리버 투어 측은 가뭄을 겪었던 지난 5년과 상황이 전혀 다르다면서 여행을 취소하는 주민들도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2020년까지 15달러로 순차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하는 등 대다수 주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추세인데 반해 미주리주만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주리 지역 언론에 따르면 에릭 그레이스텐스 미주리 주지사는 주의 최대 도시 세인트루이스의 최저임금을 시급 10달러에서 7달러 70센트로 깎는 법안에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재임 1년차로 공화당 소속인 그레이텐스 지사는 우리 주는 더 많은 민간 부분의 급료 지급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 세인트루이스의 정치인들은 그 점에서 실패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최저임금이 높으면 일자리를 죽이고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앗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최저임금은 미주리주의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미주리주 최저임금은 워싱턴주 시애틀이나 뉴욕의 시급 $15와 비교하면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지난 4월 승객 강제 퇴거 사건으로 전 세계에 공분을 산 유나이티드 항공사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미국 언론에 따르면 하와이에 사는 교사 셜리 야마우치는 27개월 된 아들 다이조와 함께 호놀룰루에서 중부 휴스턴을 거쳐 동부 보스턴으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야마우치는 아들의 좌석까지 거의 $1,000를 주고 끊은 뒤 기내에 올라 아이를 좌석에 태웠는데 웬 남성이 와서 아이의 좌석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표를 보니 다이조의 좌석과 그 남성의 좌석은 24A로 같았습니다. 승무원을 불러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어봤으나 승무원은 좌석이 만석인 것 같다고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결국 야마우치와 다이조는 보스턴까지 가는 3시간 넘는 여정을 하나의 좌석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해당 승객의 아이 보딩 패스를 스캐닝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야마우치에게 좌석 요금을 환불하고 추가 보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마우치는 보상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2살 넘어서부터는 좌석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 주고 좌석을 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중국인들이 지난해 사들인 해외 부동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돌파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웹사이트인 주와이.com이 이번 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과 개인을 포함한 중국 투자자들이 사들인 해외 부동산은 $1,014억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3년 $370억, 2014년 $520억, 2015년 $800억 이어 큰 폭으로 성장세를 이어간 것입니다. 2015년과 비교하면 25% 이상 증가했고 5년 전과 비교하면 845%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에 $500억 이상을 투자해 최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호주와 홍콩이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여름철이 되면서 해가 질 무렵 그리피스 천문대를 찾는 방문객들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이들을 노리는 차량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LAPD는 최근 그리피스 파크 일대를 돌며 차량 절도 행각을 벌이는 4인조 가운데 한 명의 사진을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한 주에만 그리피스 파크에서 최소 12건 이상의 차량 내 물품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 절도단이 LA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돌며 단순히 차량을 부수고 그 안에 물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차량 등록증을 근거로 확보한 주소를 토대로 주택을 터는 등 대범한 범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로 인한 차량 주택 절도 피해는 LA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신고 접수됐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그리피스 천문대를 찾는 주민들에게 차량 내 어떠한 물품도 남겨두지 말 것과 주차된 차량 주변을 서성이는 등 조금이라도 수상한 사람이 보이는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요즘 전기차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스비 절약, 환경보호, 카플레인 사용권 등도 매력적이고 테슬라 같은 차는 좀 비싸긴 합니다만은 생긴 것도 아주 잘생겼죠. 하지만 충전 문제나 한 번에 갈 수 있는 마일리지 등 몇 가지 불편한 점도 여전합니다. 자, 전기차의 허와 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이 자리 이황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캘리포니아주에 전기차 몇 대나 있습니까? 네, 지금 캘리포니아주에는 현재까지 30만여 대의 전기차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에 등록된 차량이 2,600만 대인 것을 감안할 때는 극소수에 불과한 수치인데요. 하지만 전 세계 추세가 친환경 정책에 이제 맞춰져 가고 있고 캘리포니아주가 이제 그 선두에 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의 공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버지 애널리틱이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친 결과 이 가운데 43%가 2025년까지 전기차 구매를 고려한다고 답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현재 5배입니다. 5배인 150만여 대의 전기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전기차의 보급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네. 지금 눈에 보이는 전기차가 뭐 많지 않다 하더라도 전기차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미 또 전기차 보급된 게 뭐 한 30만 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생각보다 이제 슬슬 이제 보급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늘어나는 보급률에 따라가지 못하는 게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충전소 부족 문제인데요. 네. 과거에는 전기차 보급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전기차의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요새 많이 내려갔어요, 근데. 그렇죠. 그게 이유가 전기차의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차량 가격이 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이제 보조금 지급이 많아졌고 맞습니다. 차량 리스 딜러들의 가격 인하로 인해서 전기차의 소유는 많이 보편화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판매율이 44%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보급률에 비해서 충전소 확충이 따라가지를 못하면서 차량이 있어도 충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충전 문제, 또 충전소 보급 문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한다면요. 네, UC 어바인 법대 에단 엘카인드 수석 연구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어떻게 소유하는지 보다 이제는 충전을 어떻게, 어디서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캘리포니아 주민 40%가 다세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주에는 주차 대란이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전기차 소유주 가운데는 80%가 단일 가구, 즉 이제 혼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개인 주차 공간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의문이 드는 거고요. 또 1인용 파킹랏에 충전용 콘센트가 일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충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주택이 있어서 그라지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차 세워놓고 충전시키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못해서 이제 아파트나 콘도 같은 이 같이 여러 대 주차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개인용 충전 어떤 뭐 기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실상 이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세입자가 아파트 소유주에게 이제 허가를 받은 뒤에 개인용 충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지만 이제 임대 건물 가운데 주차 공간이 5대 미만일 경우에는 건물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또 설치할 수 있다고 해도 전기 충전 시설 이제 설치 비용이 $2,200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치 비용을 들여서 내 건물도 아닌 곳에 이제 전기 충전 시설을 누가 설치하겠냐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한 면이 있네요. 부담이 많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공 충전소를 찾아서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뭐 개인 그라지가 없는 분들은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안이네요, 이게. 네, 사실 그러한 방법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 문제는 요금입니다. 그 이유가 쇼핑몰이나 프리웨이 또는 직장에 있는 공공 전기 충전소는 가정용 전기 요금보다 높은 상업용 전기 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소유들은 가솔린 차량에 주유를 하는 것보다 전기차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전기차 충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사실 저렴한 가격에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전기차의 장점이 상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굳이 누가 이제 구입하겠냐는 의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 요금도 일반 가정용 요금하고 그리고 이제 상업용 건물의 요금이 다르듯이 그렇습니다. 일반 집에서 그냥 그라지에서 충전을 하면 그 전기 요금이
그다지 무리가 되지 않고 당연히 가스 쓰는 자동차보다 훨씬 저렴한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상업용 건물이나 이런 곳에서 충전 시설을 2천 몇백 불 들이고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 요금이 또 비싸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큰 의미가 없네요. 네, 기름을 그러니까 가솔린을 넣고 차량을 타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싸지 않은 큰 의미가 것이죠. 없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관계 당국의 어떤 정책, 대책 이런 겁니다. 네, 사실 주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전기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해결책으로는 이제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상업용 전기요금을 전기차 충전 대상으로 저렴하게 이제 조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겠고요. 개인용 전기 충전 시설의 설치 금액을 좀 하향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테슬라와 같이 이제 주요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차 충전소를 이제 계속 설치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주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을 좀 강화를 해서 좀 업체들이 충전소를 늘리는데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안으로 내세울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거주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아파트 거주자가 주차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금액에 제약받지 않고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네, 해결해야 될 게 지금으로서는 좀 여러 개가 있네요. 맞습니다. 네,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황 기자가 차를 사야 될 상황인데 가스비가 많이 드는 $25,000짜리 일반 자동차, 네. 가스비가 거의 안 드는 $30,000짜리 전기차, 둘 중에 하나를 사야 한다면 뭘 사시겠습니까? 네, 뭐 금방 모르시겠죠. 네. 네, 그것 보세요. 이 질문에 이황 기자가 빨리 확실하게 어떤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자체가 아직 관계 당국의 어떤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게 미흡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네요. 네, 곧 그렇습니다. 해결되겠죠. 네, 그러면 뭐 네. 저도 전기차 구매를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1996년 미국의 스탠 마이어라는 사람은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해서 이중 수소가 동력을 일으켜 엔진을 가동시키는 물로 가는 자동차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제 손에 지금 물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물은 H2O,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죠. 그중에 수소가 파워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워터 파워드 카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뉴스를 잠시만 같이 볼까요? Water has always been considered a precious commodity, but Stan Meyer's invention may make it even more valuable. He has developed what's called a water fuel cell. It has taken the place of his old gas tank. The water fuel cell breaks down water molecules into oxygen and hydrogen. The hydrogen is used to run his dune buggy. I don't care if you use rainwater. 네, 보셨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방송이 나간 직후 이 스탠 마이어라는 이 사람은 사기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불행하게도 2년 후 그는 의문사하고 말았습니다. 자, 한국 시간으로 7일 오후 6시 30분, LA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2시 30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시간 정도 후면 부산에 있는 모 강연장에서는 부산대학교의 김모 교수가 특별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강연 제목은 물로 가는 자동차입니다. 20년 전 스탠 마이어 씨의 자동차 그 이름과 똑같죠? 강연 내용이 궁금해서요. 저도 부산으로 한번 달려가 보고 싶기도 합니다. 오늘 전기차 얘기를 이황 기자와 함께 하다가 아예 좀 훌쩍 뛰어 넘어봐서 이 물 자동차까지 얘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황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내일부터는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이 남가주 지역에 계속될 전망입니다. 건강에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